네, 안녕하십니까. 자, 24년도 26회죠. 자, 우리 경비조사 1차 기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학개론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 홀수번 순으로 홀수번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헌법상에서 비상보호수단에 해당되는 것, 즉 비상헌법보호수단을 물어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계엄선법권, 우리 헌법 77조에 나와 있죠. 또 계엄선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긴급 명령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긴급 재정경제 명령처분권이거든요. 그래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처분권. 자, 이런 건 전부 다 비상적인 헌법 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물어봤죠. 자,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부터 시작해서 36조까지 우리 기본권의 내용이 정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헌법 31조부터 시작해서 31조는 여러분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 32조는 근로의 권리가 나옵니다. 자, 33조는 우리 근로 3권이 나오죠. 또 34조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35조는 환경권. 자, 36조는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다. 자, 이 6개 조문이 사회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또 사생활 자유도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 국가배당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청구적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 29조에 나와 있네요.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가 34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련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이죠. 1번이죠.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 104조에 나와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또 대법관입니다.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할 것이고 국회 동의는 더 얻죠. 국회 동의를 얻는다. 대통령 임명입니다. 자,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우리 현재 소장이라고 그러죠. 헌법재판소장은 역시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맞고요. 헌재 재판관입니다. 헌재 소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저기 여러분들 잘못된 지문입니다. 일반적 헌재 재판관 여러분, 일반적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9인으로 구성될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9명 중에서 자,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입니다. 또 3명은 우리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에서 9명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3명은 국회 몫이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장 제청 틀렸고요. 일반적 국회 동의도 틀렸고 대통령 임명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4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자,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근로조건은 자,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죠. 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3번. 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그러한 근로계약은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근로계약은 전부가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그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상시 4명 이하라고 나오죠. 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일반적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입니다. 자, 일부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상시 4명 이하입니다. 자, 근데 4번 지문처럼 상시 5명 이하는 전부 다 근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4명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7번은 틀렸다. 7번, 4번이 틀렸어요.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지원하는 제도를 물어봤죠. 자, 이 제도를 우리 사회 서비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공부조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 지자체입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일반적 최저, 한마디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입니다. 자, 그 위험을 우리 보험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험으로 대체하는 제도, 이게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평생사회안전망이 나옵니다. 자, 평생사회안전망을 형성하라는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에다가 특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이제 먹고 사는 욕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특수 욕구.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생사회 안전망은 이런 기본 욕구하고 특수 욕구를 동시에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형성되는 한마디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인데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그래서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 욕구나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한마디로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맞춤형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평생사회 안전망의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9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사회 서비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사법상의 권리를 물어봤죠. 자, 민사상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나오죠. 자, 여러분 임차권 맞죠? 입법권은 우리 국회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이면 입법권은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공익을 추구하고 그러한 권리. 그래서 입법권은 공법상 권리다. 자, 상속권, 전세권 전부 다 사업상 권리예요. 자, 그래서 11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권리의 원시 취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권리 취득할 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시 취득은 처음부터 바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없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시 취득 제도가 있고요. 자, 승계 취득은 이어서 취득하는 거예요. 자, 승계 취득은 이어서 취득하는 것인데 자,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특정 승계 취득이 있고 자, 특정 승계 취득이 있고 또 포괄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특정 승계 취득이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매매 같은 거죠. 그래서 매매나 증여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전 주인 것, 즉 전 소유자 것을 이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괄 승계 취득은 권리 의무 전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망했다든가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 나오죠. 그럼 상속에 의한 취득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포괄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시 취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의 취득이 들어가죠. 자,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또 시효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 시효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 자, 또 무주물 선정 이런 거, 자, 또 일반적으로 매장물을 발견한다든가, 자, 매장물을 발견하는 것, 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이건 전부 다 원시 취득이다. 자, 근데 3번에 상속에 의해서 저당권 취득한 거죠. 상속받아 저당권 취득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적 사유가 아닌 것을 물어보니까요. 자, 13번에는 3번. 자, 3번은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은 자, 민법상 우리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자, 그 권리를 객체로 해서 설정할 수 없는 담보 물건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물건 종류가 있죠. 물건 종류는 우리 본권이라는 소유권도 있고 또 점유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본권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 이 소유권에 가서 여러 가지 제한시키는 제한 물건이 있거든요. 자, 이 제한 물건은 크게 두 가지죠. 자, 용익 물건, 이용을 담보하는 물건, 또 담보 성격 띠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용익 물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상권이 있고, 또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총 8개 물건이 있는데요. 일단 대상 자체를 권리로 설정, 즉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물건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질권은 그 두 가지죠. 자, 동산을 대상으로 하든지 권리 질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역권 여러분 용익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즉 자신의 토지 이용에 편익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용하는 거죠.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저당이 가능하죠. 자, 또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우리 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이런 것을 객체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상권 여러분,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죠. 토지 위에 건물, 수목 또는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용익물건이에요. 15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부동산을 객체로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질권입니다. 질권은 여러분 전당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산질권. 자, 내가 시계 맡기고 돈을 빌렸다. 자, 이것을 질권을 설정했다. 이런 거고요.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은 가능해요. 질권은 동산질권, 권리질권. 하지만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15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경비업자 을입니다. 자, 도급계 형식이죠. 자, 갑이 있고요. 일반적 을은 경비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도급계약 형식이죠. 그래서 일반 경비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입니다.
자, 경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이해가는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경비 계약은 성격 자체가 도급 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러면서 도급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이죠. 자, 경비업자 어른. 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를 일반적으로 성간주의라겠죠. 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간주의 줄여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파산하더라도 어른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갑이 파산했다는 이야기죠. 고객이 파산했습니다. 파산하면 일반적으로 비용,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파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른 경비계약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자, 갑은 우리 경비 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아직 경비계약에서 경비 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과의 경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경비 업무를 완성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이미 다 끝나버린 다음에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완성하기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은 해주면 됩니다. 손해배상하고 경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7번에 틀린 걸 물어보니까요. 3번을 정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에서 민사소송의 주체를 물어봤죠. 자, 일반적 능력으로서 자,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죠. 자, 민사소송의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 능력. 자, 우리 소송의 주체. 자, 우리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일반적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은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민법상 권리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은 전부 다 우리 인격자 이하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은 해당되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다. 또 이 책임 능력이 나오는데요. 일단 책임 능력은 민법상에서 불법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법상에서 우리 불법 행위 능력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변론 능력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소송 능력은 여러분 소송을 수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송 능력이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행위 능력 성격을 띱니다. 행위 능력. 그래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들이 있죠. 그 미성년자, 또 우리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자들은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9번에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것을 물어보니까요. 당사자 능력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형법상 재물이죠. 재물을 객처로, 우리 객처라는 범죄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절도죄는 여러분, 우리 형법 329조 나와 있죠.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것이고, 자, 강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 협박이죠. 자,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맞고요. 자, 배임죄는 여러분, 배임죄가 틀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배임죄 자체는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죠. 자, 그 자가 주체고요.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임무를 위배한 경우입니다. 사무 처리에 임무를 위배를 해서, 자,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고 나오죠.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3자기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이때 성립하는 게 배임죄입니다. 그럼 배임죄는 객체 자체가 재물을 탈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배임죄가 재물을 객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여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자가 이제 저지른 거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불법 영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 취득해버린 거죠. 그래서 취득한 죄가 횡령죄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재물을 객출하지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을 객출하는 범죄가 아니다.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형사소송의 주체를 물어봤죠. 해당하는 거. 자, 형사소송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권자죠. 자, 그리고 피고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법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자들을 형사소송의 주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검사. 자, 23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같으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죠. 근데 형사소송법은 공소, 한마디로 공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1번. 자, 일반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24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제기하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검사만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소독점주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재량이죠. 반드시 기소해야 되면 기소법정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기소법정주의가 아니고 기소편의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이죠. 자, 범죄 사실의 일부입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때 공소 효력은 범죄 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이게 틀렸죠? 자, 일반적 공소, 즉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 공소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 24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틀렸고. 자, 3번 공소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는 2심이 아니고 뭐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4번이죠. 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자, 공판정에서는 일반적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정에서는 구술도 가능하다. 기본적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자, 공판정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자, 고로 25번에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 가로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물어봅니다. 자, 가로라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자기 이름이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우리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죠. 행정관청 또 행정청은 독립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자, 그래서 행정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보좌기관 여러분 비서라든가 참모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보조기관은 뭐 국장, 과장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집행업무 담당하는 기관. 다음 27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행정관청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체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행정기관이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일체 행정작용을 행정조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조사죠. 자, 행정지도는 여러분, 우리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행위고요. 자, 대집행이나 대집행 강제집행이고, 자, 적시강제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물어보는 문제는 자료 수집, 정보 수집하는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29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법과 도덕을 비교한다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법은 사회 규범이지요. 도덕은 사회 규범이 아니다. 틀렸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규범이다. 자, 사회 규범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의 종류는 여러분, 일반적 도덕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또 일반적인 관습도 있고, 또 법의 형태도 있다. 사회 규범의 가장 기본 특징은 일종의 당위 규범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범의 성격되는 게 사회 규범입니다. 자연 규범에 대비되는 용어죠. 그러면 일반적 도덕도 사회 규범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법은 외면성을 다루죠. 자, 외부에 나올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도덕은 내면성이죠. 자, 그래서 맞고요. 또 법은 강제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비강제성이죠. 이렇게 보시고, 또 법은 타율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일반적 법은 여러분 양면성을 띈다고 하죠. 자, 양면성의 문제는 법은 보통 권리, 의무 등이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도덕은 일면성입니다. 주로 의무죠. 도덕은 주로 의무를 규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법과 도덕의 비교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던 기본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형법은 여러분 공법에 들어가죠. 그죠? 우리 범죄 형별, 한마디로 국가 형벌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면서, 자, 우리 범죄 종류, 또 형벌의 종류, 내용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요.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자, 우리 국가의 소송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고, 또 범죄가 성립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이다. 맞고요. 또 민법은 사법입니다. 그리고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실체법이죠. 자, 민사소송법은 소송법 의무로 여러분 공법이에요. 소송법은 여러분 국가의 법원, 즉 한마디로 소송 절차, 국가기관의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절차법은 맞아요. 자, 틀린 것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이러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자전거 통행 금지죠. 자, 게시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 자, 자전거를 통행 금지하니까 그보다 더 큰 오토바이라든가 탱크는 통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해석이고요. 자, 유추 해석은 여러분 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유사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하는 법 해석 방법의 하나이고요. 자, 확장 해석은 범위를 넓혀버린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공원에서 나무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무인데 화초도 포함된다.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반대 해석은 여러분, 자, 우리 앞서 한번 문제 봤지만, 자, 미성년자를 만약에 통행 금지를 시킨다. 자, 이 규정이죠. 그래서 반대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성년자는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반대 해석. 자, 35번에 자전거 통행 금지는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 금지로 보겠다.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은 상법상 주식 회사에 관련돼 가지고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자본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자, 법 규정이 없어요. 자, 우리는 유한회사 같으면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규정이 없다. 하지만 규정이 없지만, 자, 만약에 액면 주식이라면, 자, 액면 주식이라면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의미하긴 합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우리 발행된 주식의 액면 총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본금은 직접적으로 얼마 이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또 2번입니다. 주식은 액면 주식하고 무액면 주식이죠. 혼합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액면 주식 발행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합해서 발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3번이 맞았죠? 자, 한 주 금액입니다.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상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329조 3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주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액면 주식의 금액입니다. 자, 주식 발행 시에 시장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액면 주식 금액은 균일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균일하여야 한다. 자, 32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변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걸어 37번에 옳은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임보험계약이죠. 자, 임보험계약에서 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 이것을 우리는 보험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수익자죠. 2번입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여러분, 일종의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값이 있고, 또 우리 보험자 A사라고 봅시다. 여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 값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어머니 을입니다. 어머니 병이라죠. 어머니 B라고 할게요. 자, 어머니 B에게 자,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일종의 보험금을 어머니가 받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을의 주인은 보험계약자. 맞죠? 그리고 아버지 값이 여러분들 피보험자라고 하는 겁니다. 피보험자. 자, 어머니 B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 B를 보험수익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학개론 24년도 기출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